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부터 민생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까지 산적한 과제들 앞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격렬했던 선거전만큼이나 깊어진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의 고를 어떻게 통합시킬까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정권교체의 의미 짚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는데요. 선거 결과도 조금 짚어보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변호사가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사실상 예견했던 결과로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자체가 이제 그 보수 진영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다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나왔던 대체적 여론조사의 추이와 결국은 대선의 최종 득표 결과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사실상의 더 큰 반전은 없었다. 막판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골든 크로스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8%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것은 결국 저는 이번 선거의 성격의 규정에 따른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 이번 선거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즉 정치적 보궐선거에 이제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분노 투표 혹은 이제 중도층의 진보 진영으로의 유권자 이동성 이런 것들이 감안된 선거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결과를 겸허히 수료한 건 아닌가.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50%의 과반 득표를 못한 지점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절묘한 권력의 집중 혹은 독점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를 드러내면서 균형감을 잡아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과반 득표는 아니지만 역대 최다 득표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창 교수께서는 우리 수요일 날 하는 이 열린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번 선거는 탄핵 또 비상계엄 네. 관련된 선거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내란 응징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내란 응징 이 프레임인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선거 막바지에 가면서 얘기했던 이른바 총통 독재 프레임 이 두 가지 아주 단순한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두 진영이 두 후보가 두 거대 정당이 특별한 공약과 정책이 그렇게 각인된 게 별로 없었어요. 두 정당의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이나 이슈나 이런 데서 별로 없었다고요. 그 두 가지의 그 심플한 그 프레임이 충돌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는 보수가 상당히 결집한 거죠. 이따 말씀들 나누겠습니다만 계엄에 대한 응징, 그 불법 선거에 대한 이런 그야말로 심판의 성격이 강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마지막에 결집했다라는 거 이게 역시 우리나라의 진영 간의 골이 깊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오늘 새벽 아침 6시 21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의 로텐도홀에서는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로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취임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또 강전의 대변인 두 분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 특별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주목할 대목은 어디였을까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부터요. 저는 제일 좀 마음에 와닿고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그 구절 문구는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좀 많이 울림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내랑 종식 그리고 계엄에 대한 역사적 정확한 평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지난 정부 때 완전히 정치가 양극단으로 갔고 그 정점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뭐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상 대단히 능멸과 모멸의 언어를 입에 담았다는 것도 뭐 3.1절 기념식이나 아니면 뭐 8.15 이럴 때 이제 회자되는 여러 이런 정치인의 통상적으로 입에 담지 않았던 언어들을 지난 정권의 대통령을 통해서 봤었는데 그 결과 민주당이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행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의 언어, 상대를 모멸하는 그런 언어는 이건 오히려 무능의 결과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민 선택받은 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선택지란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협치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유능의 지표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천명하는 거 저는 이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또 방향성을 보여주는 딱 문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찬 대변인 오늘 취임 선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선서 자체는 헌법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뭐 취임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뭐 임명식을 따로 한다라고 하니까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는데 앞서서 먼저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그 로텐도홀에서 걸어 들어올 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함께 걸어 들어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는 방향에 야당 대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라는 형태로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야당 대표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뭐 기획된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싶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식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지금 선대위 자체도 민주당에서는 국민통합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통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득표율을 보았을 때는 처음에 출구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51% 정도 나올 것으로 방송 3사에서 보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러프하게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가 한 50%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쳤을 때 50% 국론이 국민들께서 정말로 반반의 입장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본인이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 더 적극적인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선 확정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가는 정치가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었고요. 또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내란 극복 또 내란 심판은 변함없는 기조다라는 것은 또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상당히 적극적인 국민 통합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늘 6시 21분에 중앙선관위가 이제 당선을 결정했어요. 6시 21분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도 안 됐는데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머리에 각인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통합 얘기가 뭐 정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들이에요. 여야 정치인들에게 들은 얘기고 저희들도 많이 한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그만큼 통합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통합이라는 게 단순한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한국 사회가 분열돼 있어요. 사실 계엄에 대한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이런 응징이란 말이죠.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국민 주권을 무시한 거고 국민을 배반한 거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반 나왔단 말이에요. 보수 진보 이제 더하면 그만큼 이제 상대에 대한 이 적대가 강한 거죠. 네. 어떤 특별한 정의나 이런 규범보다도 이건 앞으로 이제 여당 야당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노력을 하면 조금 단초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하루가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뭐 비빔밥도 먹고 또 여야 정당 대표 오찬도 하고 이거 전혀 보지 못하던 풍경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야당과 같이 협치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적대 한 축이었거든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그걸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네. 그러면서 볼 때 오히려 적대 한 축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최평론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를 강조하고 있고 네.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또는 시도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야 야당과의 당연한 협치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사실 뭐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여당을 장악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숫자.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러니까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당과 당정 일체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헌법재판관 2명도 임명하면은 사실상 우리 사법 권력도 이제 완전하게 되다 보니 절대 권력을 갖는 이른바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지지층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현실 정치인이자 국가 지도자라는 그런 이중적인 그 입장이 숙명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지지층에서 출발했던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였지만 지금부터는 국민을 향해 나가는 국가 지도자라면 이제 당연히 통합과 그다음에 진영 통합이 굉장히 우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일간지 한 10,000평을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터널의 출구를 향해 나아가면서 바늘 코에다가 실이 가닥이 2갈래인 걸 꿰서 가는 힘겹게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네. 저는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6개월째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바느질해서 봉합할 것인가 이게 과제인데 결국 저는 이건 권력자의 의지와 함께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착시키지 않는 한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것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도 국민통합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됐냐는 또 다른 차원일 텐데요. 강선희 대변인, 네. 오늘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이 점심 만찬에서 김용태 국민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또 법원 조직법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두 법 관련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사소송법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법안들인 거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아예 형사소송법에 넣겠다라는 거죠.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다음에는 진행 중인 재판들이 모두 정지되도록 아예 법 규정으로 넣어버리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 판결의 처벌 규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현재는 대법관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4명씩 증원을 해서 30명으로 하는 이러한 법안인데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발의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법원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3가지 법안이 모두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행정과 입법권을 모두 한쪽에서 쥐게 되었습니다. 사법권만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의 아래에 두려는 시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 보통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네. 이렇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화기애애한 장소에서 좀 낯설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던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방송에서 하시던데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건 아니었고 이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좀 구하는 취지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알면서 일부러 왜곡하나라는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이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이랑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내일 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은 이 세 개의 법이 아니에요. 내란 특검 3법과 이제 검사 징계법인데 이제 공직선거법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법원조직법도 짚어주신 대로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갖고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어떤 손질 개선안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뭐 이런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확한 사실도 아니고 이거 일부러 왜곡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게 청년 정치인의 비대위원장 급에는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 네.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은 이게 수사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이 구성되는 데만도 빨라야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검사징계법도 이거 검찰을 그런 길들이기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징계법을 보면요. 파면이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근데 검사징계법만 검사는 파면되지 않아요. 법률상. 탄핵만 했을 때 파면에 준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과연 일반 다른 공무원과 왜 이렇게 달리 규정하고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평등하게 바로잡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표결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통합을 강조하는 임기가 막 시작된 점에 진행되는 또 상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의아한 거예요. 대통령은 입으로 대통합과 국민통합 그다음에 이제 분열 극복을 얘기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 일을 할 뿐이다라면서 이런 법안들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약간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야당의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아무런 뭐 수기 과정 없이 통과시킨다는 거 이건 혹시 제가 의심하는 바는 이게 국합 배드캅 전략이 아니냐.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국민으로부터 좋은 지지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아주 좋은 레토릭을 얘기하고 실제 그런 험한 일은 저 국회와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안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법안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게 시기가 그렇게 화급한 법안입니까? 우리가 경중 완급을 통상 이에 따지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하고 시급한 건지 급한 건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이제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야당의 저항을 부릅니다. 뭐 김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야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뭐 여당 내에서도 이런 데 대한 뭐 여러 좀 수기 과정들이 좀 거쳤다고 보여지지만 네. 내란 특검법은 당장 야당이 수상대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런 걸 당연히 취임 이튿날부터 밀어붙인다는 건 의도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무기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좀 주기 위해서는 좀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는 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 대통령도 허니문 기간을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좀 의회에서는 험악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상당히 이제 통합이라는 이슈가 물론 다른 국정 현안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빚어지는 이유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통합이고 어디부터는 또 내란 극복이나 내란 심판이냐 이 부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내란 극복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내란 극복이라는 게 여기 지금 내란 특검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내란 관련 범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뭐 파면되고 난 다음에도 이 검사들의 어떤 이런 그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거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통합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청산이 안 된 거거든요.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 때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반민특위 해체한 거 보십시오. 그건 뭐 이것과 전혀 비교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반민특위 해체하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청산이 안 됐던 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통합의 저해가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역사가 왜곡되고 말이죠. 현대사가 굴곡지고 이랬던 건데 내란 관련된 특검은 해야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건 국민 통합이니까 당장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당연히 했어야 됐던 겁니다.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해야 되는 건데 단지 이제 대통령의 이제 말씀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런 게 아무튼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냐의 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 이 역사적 단죄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되 특검을 하되 좀 빨리 신속하게 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범위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차라리 빨리 해서 빨리 끝내라. 아니 그러면서부터 이거 3법은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내란죄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민주당에서 왜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강행하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 과 통화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보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형사법상의 내란죄를 넘어선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란 특검에 있어서도 형사적인 내란을 넘어선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수사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께서 이미 다 보신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지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있어서 완전히 기소만 남겨놓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예. 현재로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정치 보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검찰 관련된 이야기만 나눌 건 아니라서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관련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미 변호사, 오늘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5가지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성장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가장 좀 주목하는 키워드는 어떤 내용이 좀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힘차게 성장과 이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게 경제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담아내는 말일 텐데 이 취임사치고는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강론에 대해서 당장 이제 추경을 시사하는 발언, 뭐 선거 캠페인을 펼칠 때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추경 규모로 산정하고 있는 건 35조 원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30조 원 추경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게 합의가 상당히 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야 공통된 인식인 것 같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주식이 또 상당히 또 순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당일에 좀 상승세를 보인 것 이외에는 약간 하락세, 주춤세 이런 게 좀 평균치였다고는 하는데요. 그만큼 경제가 파란불이 켜질 거다. 최소한 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론까지 취임사에 담았다는 게 좀 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의 이 국정 철학 성격과 비추어 보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바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최소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주목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담론적인 이야기 같고 구두선 같은 이야기고 실체가 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그립감을 갖고 챙기느냐 이 부분이 공직사회에 아마 그 전파가 되고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저는 기간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예. 작은 안전. 사실 요즘 우리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뭐 싱크홀서부터 좀 뭐 제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 마음에 정말 그 안전한 감을 심어준다는 게 그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그다음에 평화로운 나라는 뭡니까? 저는 이게 바로 갈등 없이 그 좀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적대적 진영 그런 어떤 진영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좀 뭐랄까 통합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 원래 정치가 어젠다를 넌 어젠다로 만드는 기술인데 우리 네. 정치는 넌 어젠다로 만들어요. 없던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있는데 이제 제발 좀 그걸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좀 가능한 것들이 국민들이 좀 우리 정치라는 그렇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가시거리를 좁히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저는 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약간 구두선 같이 들리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라도 해낸다면은 저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국정이다. 최 교수님 그런 차원일까요? 신임 국정원장 지명자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상당히 북한 대화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문가인 위성락 비례대표 의원을 안보실장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적극적으로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그건 본인 스스로가 진보주의자예요. 그 안보 정책이나 이런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이른바 이제 내재적 접근이라는 거를 했다고 이제 벌써 비판하고 나왔어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근데 제가 좀 아는 이종석 전 장관은 아주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대화 위주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인사 스타일을 볼 때 이게 왜냐면 인사가 메시지거든요. 예. 안보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어떤 인사를 이제 기용하냐의 문제인데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라든지 이종석 전 장관을 기용한 걸로 봐서는 국정원장에 특히 대북 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게 북한과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대화가 거의 끊겼어요. 그건 어쨌든 전쟁이 나면 이긴다, 원점 타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나면 원점 타격도 소용없어요. 이겨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 푸시전선에 이 지금 집결되는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자체가 지금 세계 5위인데다가 근데 여기서 뭐 전쟁 원점 타격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권과 지난 정권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죠. 다른 차라리 성장 분배 이런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정권이라 해서 복지를 게을리할 수 없거든요. 재정 확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적어도 안보 정책이나 이 대중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 이런 것들 확실한 변화가 있을 걸 예고하는 그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유독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좀 네. 경색 국면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를 보더라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내일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전 세계적인 좀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있어서는 망설여질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는 어쨌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어서 군사를 파견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들, 네. 또 그 포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포로를 우리 언론이 가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정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시행이 됐습니다만 북한인권 재단에 대한 이사를 그동안에 민주당 측에서 추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저희 측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랄까요, 굴종적이지 않은 모습들, 과거 연락사무소를 우리 돈으로 지어줬는데 북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 아침에 폭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고 민주당 정권에서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강전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의 북한과의 이 막판 불미스러운 사항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전격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추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단 가능하였다고도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을 오히려 이건 완전히 체제를 붕괴해야 되고 고립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력이 북한에 가 닿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요, 중국의 영향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본인과 접경을 닿고 있는 그런 경쟁 국가들을 항상 제어하고 통제하고 굉장히 압박을 하는 전략으로 지금 계속 통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국경이 맞닿게 되었을 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이 대한민국으로는 올 수 있고, 이거 군사비 상당히 증강될 겁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핵 잠수함, 핵 무장,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NPT에서 핵 확산 그 비핵화 그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탈퇴에 대한 대가는 경제 제재예요. 그걸 감내하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대국으로, 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안보를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당히 표와 연관지어서 사고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좋아서가 네. 아닙니다. 저희가 놓인 현실이 그렇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에서의 이 남북 관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보시는지? 여기서 이제 두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이 각자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걱정하는 거, 북한 인권재단 해놓고 이사 임명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사 임명하면 돼요. 이거 하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이제 이거 우리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게 협치입니다. 똑같은 노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첫날인데 벌써 이 두 지금 당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구도로 가면 계속 적대예요. 말로만 통합할 게, 이럴 때 대통령이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우리 들어주겠다. 그 내각제 연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논리들은 지금 강준호 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근데 이 얘기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패널들도 좀 반성해라, 이제 앞으로. 정말로. 그래서 이 패널, 저도 패널입니다만 패널들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좀 조장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작정하고 하는 건데 어차피 네. 오늘 이 대통령 취임식하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래 우리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당신도 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안 하느냐, 왜 이렇게 국정적이냐 얘기하고, 그걸 만나서 그래 우리 이거 양보합시다. 그게 내각제의 그 연정이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변인들이 각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똑같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처음에 좀 한의문 좀 하다가 막 가는 거죠. 뭐 내년 네. 지방선거 있고.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최수영 패널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뭐 도돌이표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게 그동안 뭐 진보 정부 그다음에 보수 정부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윙하면서 언제나 최 교수님 말씀 맞아요. 도돌이표였잖아요. 그리고 진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남북 문제는 현실의 문제고 이게 이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본다면 될 거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과 그런 어떤 통치 스타일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버리지를 협상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동안 야당 때야 정부 공격하는 차원에서 당신들 왜 북한에 대해서 강경으로 일관하고 뭐 오물풍선 이런 거 자꾸 문제 지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역지사지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사실은 정파를 떠난 문제. 정파를 떠나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또 국민의 부합하는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다 국민들도 바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잘 조율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과는 참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또 이 통상 관세 외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통화, 뭐 장시간 통화는 못할 겁니다. 첫 통화이니까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통화에서 전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상 일단 뭐 서로의 덕담을 하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권력 공백이 6개월째였어요. 12월 4일 날 비상경호 선포되고 권한대행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뭐 권력 공백이라고 봐야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관세 문제도 그렇고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의 변화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우리나라로서 아주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 사실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통화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우리의 국익도 얘기해야 돼요. 사실 보세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대로 넓고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토만큼 뭐 어느 정도의 그 GDP 뭐 비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도 물론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니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물론 과거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반미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해서 미국의 심기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주한미군 빼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만 당당히 해야 돼요. 그게 국익입니다. 그게 또 정당 그리고 그게 바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권한대행들이 똑같이 대통령 권한 행사한다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약했다. 그래서 빨리 권력을 지도자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아마 그런 위주의 얘기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최 교수님의 조언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아주 첫 통화이기 때문에 긴 내용은 안 할 수 있지만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 어떤 내용을 가장 좀 핵심적으로 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레버리지 협상용으로 활용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국민이 편안하다면 내가 트럼프 가랑이 밑을 기르라면 내가 가랑이 밑을 기겠다. 국민만 행복하다면 대통령이 그까지 뭐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라면은 최소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는 그런 협상력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미국이 없는 조선이라든가 몇 가지 역량들이 있는 반도체라든가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는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고 정당성 있는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조금 저자세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고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당함과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그런 말하자면은 결기 같은 내가 뭐 기라면 기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잘 혼용해서 해야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월에 예정된 일정이라면 바로 관세 협상 줄라이 패키지 딜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상 간의 소통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네 분과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집무 공간 어디여야 될까? 당장은 바로 임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 이후에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자,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3, 4개월의 이 청와대 수리 후에 뭐 청와대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뭐 세종시 이야기도 뭐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분 생각은 어떤지 먼저 장윤미 변호사부터요. 네,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고 비용적인 이 효율성을 따진다면 당장 용산 대통령실에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개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같은 거는 필요하고 아까도 제가 최수영 평론가님도 이제 청와대에서 아예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과 또 경호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사실 최적지가 청와대라는 걸 좀 부인할 수가 없어서 용산은 하나의 경유지로 이렇게 징검다리로 해서 청와대에 안착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이제 공약으로 세종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 이랬을 때 이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 공약을 좀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됩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용산을 쓰고 그리고 청와대를 개보수를 해서 빨리 청와대로 옮기고 싶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용산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이야기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경호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청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본인이 알고 있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고받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께 개방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시설로서 대통령의 집무실로 지금도 적합한지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어가면 되겠지만 어렵다. 이것이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는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종으로 가는 것은 결국 행정도시를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헌의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공약도 개헌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대 공약엔 들어가지 않았고 첫 번째 토론날 오전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개헌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이러한 수도 이전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결부시켜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 공간 어디로 결정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집무 공간 얘기가 사실 지난 정권 때 처음부터 그게 단초가 잘못 끼워졌던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그야말로 그 숱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용산으로 끝까지 정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산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까 어딘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 보니까 가보니 무덤이더라. 뭐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산에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라는 게 뭐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로 경호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아무리 다시 보안을 다시 탄탄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따라야 되겠죠.
근데 뭐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청와대 가봤는데 글쎄 개방됐기 때문에 보안에 뭐 도저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회복하기 불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의 의지가 청와대라면 글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세종시대는 열긴 열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개원이 필요하겠죠. 네. 최수빈도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또 용산의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업무를 보다가 다시 또 청와대로 가고 그럼 또 다음 대통령 또 어떤 마음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긴 해요. 사실 뭐 일하는 장소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의 자세와 의지의 문제지 사실 장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불통의 상징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소통에 대한 의욕과 의지 문제였던 거지 실질적으로 장소가 청와대에서 불통이었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사실 국가를 또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엘리제 궁이 있듯이 우리도 청와대라는 오랜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 시대를 연 거는 이제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소통의 시대를 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파면되어서 사실상 그럼 용산 시대를 접겠다면 저는 접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뭐 청와대 2년 반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좀 아는데 사실 이번에 그 관람객들이 본 거는요. 본관의 집무실을 이렇게 동선 따라서 관람한 거고 경내를 본 거 상춘제를 본 거지 비서동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안보시설이 있었던 벙커 이른바 NSC 비상회의장이 있었던 데도 본 게 아니에요. 거기는 통신망을 다 띄어서 지금 용산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걸 원복시키고 그다음에 비서동은 사실 너무 낡았어요. 쥐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는 다시 좀 새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통신시설 깔고 그렇게 하고 수방사가 외곽 경비하는 북한산 주변을 다시 한번 망을 정비하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영빈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외빈 행사를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청와대를 들어가는 게 저는 사실 맞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세종시대를 연다는 거 이건 임기 5년 동안에 집무실을 3번 옮긴다는 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로 원복시켜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서 정말 다시 소통의 시대를 연다면은 다른 정권이 이양되면서 저는 그것이 꼭 뭐 필요하다면 세종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발표를 했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정원장 후보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아까 언급하게 됐었는데 자, 이 인사의 배경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 교수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떠오르는 게 일단 계엄을 예측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무도 계엄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계엄을 하냐 이랬는데 결국 계엄이 현실화가 됐어요. 그 부분이 국무총리 지명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것까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은 없으나 내란 응징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서부터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죠. 국회 임명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청문회는 물론이고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성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아주 그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과 이 결투를 벌인 그런 느낌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근데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김민석 최고를 지금 내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내란 극복의 의지 같은 게 좀 배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보통 국무총리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라는 게 사실 크게 영향력이 별로 없죠. 헌법에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각부를 통할하긴 하는데 명을 받고 보좌한다가 나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건데 김민석 최고의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겠다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은 국무총리 지명자는 현역 의원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게 국무위원이니까. 위원이니까 할 수 있는데
글쎄 국무총리가 의원직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직 사퇴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네. 이 대통령실 이 추가적인 인선 내용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또 현역 의원입니다. 네. 안보실장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미성락 비례대표 의원,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네. 대변인에는 강효정 의원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경호처장의 황인권 네.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경호처장인데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비육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그게 이제 눈에 띄는 점이고요. 또 작전통으로서 실전형이 굉장히 지휘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말 이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경호처가 또 이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많은 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제 정권을 비호하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직할로 둘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또 해외 입법례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예시를 들면 서도 한번 대안 모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황인권 전 육군 대장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지난 이 비상계엄에서의 이 군의 또 상황, 그런 부분, 또 김병주 의원이 상당히 군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군 출신 그 정치인들이 좀 비교적 드물기도 하고, 뭐 부승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인사평이나 뭐 레퍼런스 체크 같은 걸 할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요 이제 중직을 맡고 있는 군 출신 인사들의 이야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좀 조회를 하지 않았을까, 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전 의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일단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뭐 내정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마침표가 찍힌 인선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고초를 원내에 있을 때 좀 겪었던 건 코인 투자 등등으로 수사도 받고 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또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워진 측면이 있고, 또 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대 동문 그리고 법대 후배, 그러면서 상당히 뭐 이른바 친명 원내 인사로 두각을 나타냈던 이제 청년 정치인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통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상당히 잘 읽고 있어서 이런 디지털 소통 부분, 그러니까 청년이 네. 강점을 가진 디지털, 그리고 후보의 의중,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지위, 맞물려서 좀 적임의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해석해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최소영 평론가 네. 강전의 대변인들이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계속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 없다 보니까 이제 인선을 고민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캠프를 운용할 때 이제 미리 구상을 해놨겠죠. 그런데 뭐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국정 운영은 바로 이제 당선과 동시에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뭐 실무형 인사 혹은 이제 이른바 말하자면은 그 청문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말하자면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좀 통과시키기 좀 편하게 의원 출신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감동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100일에서 제일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건 결국 인사인데, 지금 보면 주로 민주당 출신 인사와 거기 언저리 진보 진영 계열의 인사여서 사실은 통합 강조하면서 그 캠프 구성에서도 윤여준 전 위원장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여권 인사들, 구여권 인사들, 보수 진영 인사들 끌어들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서 오늘 같은 비빔밥 먹으면서 탕평이라는 걸 강조할 거면은 이건 인사로 보여줘야지 말로만 하는 탕평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뭐 초기니까 일단 급한 대로 좀 말하자면 민주당 계열의 어떤 그런 주변 인사들로 포진시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조금 더 나아갔을 때 포괄적으로는 좀 탕평형 인사가 나와야지 국민의 시선도 잡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에 대한 실체적 진정성도 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아직은 좀 아쉬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국민통합선대위라고 했었고 어쨌든 통합의 방점을 찍히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인사는 국민통합이라기보다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나온 인선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인선들이 좀 주로 되고 있고 김남국 의원도 어쨌든 손발이 맞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내각 인선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 인선보다 조금 더 대외적인 확장성이 있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만한 인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수원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감동적인 인사가 이 내각 안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김민석 의원 국무총리한 것은 너무 식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트 대선 이른바 대통령 선거 이후의 각 당의 상황 또 어떤 권력 구조가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또 향후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경우에 이제 새로 당대표도 선출이 될 텐데 먼저 원내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를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에 당규 개정 이후 처음으로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만의 선출이 아니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이 되는데 현재까지 출마 거론되는 인물이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 김성환, 조성래. 자, 물론 또 추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누가 다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될까요? 글쎄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 서영교 의원 하면 대단히 강성 친명 의원이란 인식이 좀 있죠. 예. 김병기 의원도 좀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리고 일단 지금 친명 비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친명적인 색채를 가진 의원들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이 들어간다는 게 아무래도 강성 그런 성향의 당원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뭐 불가피할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죠. 국민의힘 뭐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이제는 지나치게 강성 이미지 이런 것 좀 서서히 좀 바꿔야 돼요. 통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젠 과거는 과거대로 이제 묻고 예. 그 과거에 뭡니까 그 정권 다툼하고 그럴 때는 또 그럴 때 하는 것이고 그건 뭐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민주당 좀 순한 민주당, 합리적인 민주당 그런 느낌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 너무 투쟁 이미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제. 그럼 입법부 장악했죠. 행정부도 장악했죠.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지금 차지한 집권 권력이 됐거든요. 완전히 집권 여당. 허울뿐이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 야소의 막강한 권력.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이제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게 그게 전 통합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수원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유력할 걸로 보시는지 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당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이른바 명심이 작동할까요? 뭐 작동하겠죠. 저는 이번에 보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김성환 의원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뭐 김병기 의원도 사실 신친명이라고 이제 이른바 이제 신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분은 국정원장 후보로도 하마평 이제 오르내리는 분이라서 예. 조금 이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김성환 의원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또 정책위 의장 같은 그런 것도 좀 했기 때문에 좀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일단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도 새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과의 그 대통령과의 소통을 빌미로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되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얘기되는데 뭐 이렇게 원내대표까지 다 전부 이렇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정말 그 호위무사들로 다 채워지면은 예. 앞으로 당정이라는 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봤잖아요. 당정이 너무 한 목소리로 가버리면 이거 위험합니다. 당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이 무슨 뭐 말하자면은 그 별동부대처럼 움직인다?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는 조금 하나는 뭐 친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좀 비명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하는 그런 좀 균형 감각을 민주당이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사정은 상당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강선희 대변인. 네. 지금 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친윤에서 미는 당권 도전 후보와 또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중지가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거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임기 남은 임기만 하는 것인데 그럼 6월 30일 이후에 뭐 전당대회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단일 대우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 이번 달 6월 18일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야기했었던 법안 통과들 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친한계 쪽에서 특히 지금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권성도 원내대표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원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원내대표를 그러면은 선출하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추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의 잡음이라든지 서로 간의 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단일 대우로서 지금 더 큰 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들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장님 여기서 우리 정책에서는 참 예상하기가 힘든 일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선은 끝났습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 당연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사실 아까도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눈에 띄는 게 취임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못 봐서 악수를 청하지 못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매우 적극적인 스킨십을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는 대선 가도 속에서는 경쟁했지만 김문수 후보의 좋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박정희의 정책, 노무현의 정책 누구의 정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여부가 본인에겐 중요하다. 국민한테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낸 정책은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서 내신 그런 대안인 건데 수용할 수 있고 그 진영이 김문수 후보가 됐든 이준석 후보가 됐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됐든 누구라도 만나야죠. 그리고 어떤 직책의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다를수록 더 민주당이 내건 그 깃발이 중도 보수라면 더 그런 분들 만나고 의견 청하고 뭐 보수의 원로분들, 뭐 진보의 원로분들 많은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대통령의 목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됩니다. 네 분께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짧게 이재명 정부에 가장 바란다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소영 평론가부터요. 저는 이제 이걸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취임 100일 안에 승부가 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는 100일 안에 승부가 난다. 그러니까 100일 안에 승부가 난다는 얘기 뭐냐면 거기 100일 안에는 인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뭘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의 우선순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일종의 속도감에 너무 매몰되면은 그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첫 내각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는 6개월이 좀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국정자문기획회의라는 약간 인수위 비슷한 걸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꺼내놓고 막 하다가 그게 이제 초반부터 약간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논란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전임 정부의 반면교사 삼아서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집중을 해서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최 교수님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나 쟁점이 생기면 또 다시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대를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같은 패널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 존중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상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상대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야당의 생각이 틀렸다. 나의 철학과 나의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만나자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행태를 볼 때 이번엔 조금 뭔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단어를 기승전 통합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그만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전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신히 되면 짧게 네, 한 말씀 이번 주시면 대선 결과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직도 우리 국민들께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다라는 거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통합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반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점들,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대통령이 다른 국민들과 다른 사람인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떨지 여기에 대해 법안을 통한 어떠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위인설법하는 모습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미루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정치가 완전히 마비됐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 많은 쟁점을 정치권에서도 사법부로 가져가는데 완전히 저는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모든 최후의 분쟁의 보루가 돼야 되는 건 정치가 해야 될 몫인데 그 부분이 전 정부부터 해서 상당히 좀 훼손이 됐다. 그것을 되살려야 대한민국이 이제는 순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협치, 합의 그리고 국민의힘도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 유권자분들을 보고 정치하는 그런 임기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또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